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81년이었어요. 도요타 상사. 도요타 자동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한 사람이 설립을 하게 되죠. 여기 있는 바로 이 남자. 그의 이름은 나가노 카즈오입니다. 도요타 상사라는 건 어떤 회사일까요? 노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다단계 사기를 치는 회사였어요. 그들이 팔고 있는 건 뭐냐면 순금 패밀리 증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순금을 판매하는 거예요. 이제 증서를 주고 순금을 주겠다 하는데 이게 이름만 그럴듯하지 사실 사기 쳐먹는 거예요. 나가오 카즈오가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됐냐? 사실 그는 도요타 자동차의 계열사에 취업을 해서 2년을 일하다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직장을 전전긍긍하다가 고객의 돈을 훔쳐가지고 해고당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이후에 1981년에 오사카 도요타 상사라는 회사를 만들고 1년 뒤에 도요타 상사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근데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것도 사실 의도적이었어요. 사실 사람들한테 약간 큰 회사인 도요타의 마치 계열사인 것처럼 속여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좀 더 신임을 얻고 등쳐먹으려는 거였죠. 도요타 상사 밑에다가 카지마 상사, 벨기에 다이아몬드 하는 유령 회사들을 몇 개 세웠고요. 직원들에게도요 굉장히 엄격하게 무슨 사이비 종교를 연상케 하는 세뇌 교육을 시켰다고 해요. 게다가 이 토요타 상사라는 건 아주 집요한 순금 증권 판매 권유로 유명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을 타겟층으로 해서 그들 집에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거 순금 증권 사셔야 돼요. 이제 이 불안해지는 노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님? 하면서 물건을 팔아줄 때까지 5시간이고 넘도록 막 기다리고 거기서 자고 새벽이 밝아오는 아침까지 가지를 않고 그러면서 막 이 불안한 이 노인들의 생활고를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들이 사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친절요법, 식사를 준비해주고 집 청소를 다 해놓고 저 아들같이 딸같이 해주세요 하면서 노인들한테 다가가서 증권을 팔아먹고. 그런데 실제 회장 이 나가노는 자금을 준 이 노인들에게 순금을 원래 줘야 되는 시스템인데 순금은 무슨 계약증이라는 종이대가리만 딱 주고 게다가 해약은 절대 안 해주고 돈만 받아 챙긴 거예요. 약 5만 명에게 약 2천억엔 정도를 걷어들였다고 하는데 이게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정확하게 나올 수 없지만 약 2조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는 이 돈으로요 부를 마음껏 노렸는데요. 고급 차는 물론이고 개인용 요트에다가 아주 호화 생활을 누렸다고 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그는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는 걸 아주 싫어했다고 해요. 왜냐면 그러면 자기가 타겟이 돼서 살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대중 접촉을 완전히 피했고요. 언론의 노출은 완전히 안 됐고요. 심지어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조차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기 행각 4년 차에 1985년에 이 회사 도요타 상사의 한 사원이 사기 혐의로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사장이었던 나가노 카즈오도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정체가 점점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제 언론에서도 집중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도 화가 났었겠죠. 그런데 사건은 이때 발생합니다. 사건 조사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1985년 6월 18일. 오사카에 있는 이 나가노 사장의 집에 앞에는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어요. 이 악덕 사장이라고 지금 소문이 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참고조사 받고 와서 뭐라고 할지도 막 궁금하고 하니까 막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나오기를요. 그런데 이때 집 앞에는 이 나가노라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노의 친척 한 명과 경비원 3명이 맡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담배를 물고 계신 이 두 분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철공소 경영하는 사람이야. 나 나가노 좀 만나야겠는데 경호원 니들 이딴 놈 보호하느라 아주 수고가 많다. 야야야, 돈은 내가 줄게.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공장에서 걔한테 먹이 주는 일 하는 게 어때? 야, 그게 낫지 않겠냐? 하면서 막 이제 약간 12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약간 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이 나가노의 친척이 초토마테 전화로 물어볼게요 하면서 이제 만날 수 있겠냐고 내려가게 됐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두 남자는 취재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가노의 집 앞 현관문을 막 두드려요.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두드리기 직전에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한테 말할 기회를 줄게. 너 안 나올 거지? 너 무슨 말이든 한번 해봐. 근데 이제 별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프로 막 문을 부수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게 그 현장의 사진입니다. 이들이 막 이제 문을 두드려요. 취재진들은 옆에서 아주 열띤 취재 열기를 보여줬고요. 그런데 이제 안에 있는 나가노가 아무런 기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남자가 창문을 깨고 칼을 들고 자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의 비명 소리가 들렸고요.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봐도 이 안에서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문 밖에 있었던 수많은 취재진은 그것을 다 듣고 보고 있었지만 말리려고 뛰어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5분 정도가 지나고 피투성이가 된 두 남자가 밖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 문 앞으로요.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내가 범인이에요. 나 잡아가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몸에는 다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 몸이 수차례 찔린 나가노를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 나쁜 새끼가 노인한테 등쳐먹어가지고 돈 먹은 새끼야.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 라고 하는 거죠. 이 쓰러져 있는 나가노를 기자들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찍게 돼요. 나가노는 13군데를 찔렸고 결국 출혈과다로 생을 마감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살해 사건은 모두 TV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실게요. 두 남자가 찾아왔어요. 인터뷰를 하죠. 今彼らは人を殺しに行こうとしている。자, 그리고 문 앞에서 한마디 하라고 하죠. 하지만 아무런 기적이 들리지 않습니다. 黙って殺したら俺が引っかかるわいな。だから話聞いたろうが聞いとんねん。おいガードマンひどいなお前はもうこんなやつのためにお前 얼마 지나지 않아 組関係者 남자는 10人の目の前にした白昼の惨劇だ。豊田市 창을 깨고 長野和夫会長を殺害して 人の欲望を逆手に取り1000億円を集めた悪徳商人。金だけを信じた32歳の人生劇は血塗られた幕で閉じた。 자, 그리고 나서 それぞれ懲役10年、懲役 이들이 나왔어요. 現在も服役中である。 おい警察呼べはよ 피가 묻어 있었고 칼을 들고 있었어요.
눈앞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살인 사건은 다 취재진이 이제 다 촬영을 해서 보도까지 되었고, 모든 게 방송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연신 보도에만 집중하면서 와 대박이야 하면서 환호하면서 카메라를 들이댄 이 취재진들, 이들이 이제 엄청난 비난의 화살에 꽂히게 되죠. 자, 이건 결국에 이제 출혈 과다로 사망된 그 나가노의 사진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여러분, 심리학계에서 연구되는 방관자 효과의 아주 적절한 예시로 불리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방관자 효과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자, 이 사진을 좀 보세요. 방관자 효과라는 건 영어로 제노비스 신드롬으로 불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잘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뜻하게 되는 심리학 용어예요. 다른 말로는 대중적인 무관심 또는 무관심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것에 대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사건을 제가 다른 미스테리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일명 키티 제노비스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뭐였냐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사진 보시면 좀 생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키티 제노비스가 약 새벽 3시 정도에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얘가 이제 막 30분 동안 격렬히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구하긴 했지만 이 주변에 이 곳곳의 아파트에 살고 있던 그 어떤 누구도 그 여자를 구하러 내려오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게 돼요. 30분 동안.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 내용이 타임지에 보도가 돼요. 그러면서 그녀의 이름이 키티 제노비스였기 때문에 제노비스 신드롬으로 연구가 되는데 당연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하지만 이 실제로의 내용은 그게 약간 왜곡이 있었다는 이제 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당시 새벽 3시에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키티 제노비스가 도망을 가다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가는 바람에 결국 강도에게 죽음을 면치 못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 이후로 심리학 쪽에서 방관자 효과에 대한 심리학적인 연구가 계속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1969년이었어요. 한 연구소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대기실 방에다가 여러 곳을 두고 어떤 사람은 혼자 기다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명과 같이 기다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인원과 기다리게 했어요. 그리고 방에다가 문을 닫고 이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수증기야 불이 난 거야 모르죠. 하지만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학생들이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하는지 보는 실험이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혼자서 대기실을 쓰고 있던 학생은 75%는 2분 이내에 여기 연기가 나요! 하고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있던 이 대기실에서는 6분 만에 13%만이 보고를 하게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사람 수가 많을수록 어떤 상태에 대해서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고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늦어진다는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였어요. 나중에 인터뷰에서 보고하지 않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불이 난 것 같다 말하지 않았냐 했더니 나도 불안하긴 했지만 남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게 된 거죠. 아주 좋은 사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 한두 사람의 무신경함이 결국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저 사람들 괜찮다고 하니까 이건 괜찮은 거겠지 라는 영향력이 그룹 전체에 주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아까 이 일본의 도요타 상사 사건, 살인 사건은 사실 방관자의 효과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방관자 효과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안 나서도 돼 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쩌면 이 사람이 굉장히 대중에게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무언가 해를 입는 이 상황에서 그를 구해주기 싫다라는 생각이 이 취재진들에게도 충분히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죠. 그리고 또 취재진들은 이 사건을 보도하는 게 그들의 개인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물론 약간의 사건은 다르지만 이 사건은 일본에서는 방관자 효과를 설명하는 좋은 예시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결국에 범인들은 어떻게 됐냐? 범인들은 징역 8년의 형을 받습니다. 나가노를 죽인 용의자 당시 이 56세의 이다 아초 씨 그리고 30세의 야노 마사카즈 씨는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을 죽이고 나왔을 때 보도진, 취재진한테는 누구한테 부탁받았어요? 이름은 말할 수 없고 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체포가 된 후에는 내가 들어보니까 도요타 상사 하는 짓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하고 내가 화가 나서 했다라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한 나가노. 물론 나가노는 대중에게 나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정당화될 순 없죠. 게다가 그 살인은 분명 누군가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켜본 사람도 많았고 누군가가 먼저 따라 들어가서 말리기 시작했다면 어쩌면 나가노의 죽음은 피했을 수도 있죠. 나쁘다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봐요. 만약에 내가 그 시간 속에 이 기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먼저 이 범인 2명을 따라 들어가서 이 끔찍한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